이 사진은 UHG1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제임스 웹이 단독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블랙홀은 현재 태양보다 약 4천만 배 이상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기에 더해 나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이 블랙홀의 경우 빅뱅 이후 겨우 약 4억 7천만 년이 지난 시점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예상되죠. 그리고 이 블랙홀은 사실 우리가 관측할 수 없었던 블랙홀인 동시에 영상 제목처럼 존재해서는 안 되는 블랙홀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블랙홀을 관측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천체가 멀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히는 제임스 웹의 약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전구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서울에, 이 전구는 로마에 있다고 해보죠. 이 경우 제임스 웹으로 이 전구를 본다면 이 전구의 그림자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구가 진짜 전구인지 아니면 휴지심 위에 있는 탁구공인지 또 이 전구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꺼져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앞에서 본 블랙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임스 웹의 입장에서는 이 블랙홀의 그림자, 간접적인 증거만을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 제임스 웹이 가져온 정보만을 가지고는 어떤 은하나 어떤 곳에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웹의 입장에선 이 블랙홀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 이미지는 제임스 웹이 촬영한 NGC 7319 은하의 중앙 부분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는 부분은 초대 질량 블랙홀의 중심으로 강착 원반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해서 주변의 물질이 데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나선형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블랙홀로 물질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강착 원반은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빛의 원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중력으로 인해서 시공간이 왜곡되는 경우 이 시공간 위에 있는 물체들은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더 빠른 회전 속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각 운동량의 보존 법칙 때문입니다. 이 법칙은 회전하는 물체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각 운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법칙이죠. 이는 자이언트 스윙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윙을 할 때 키가 큰 친구를 돌리면 느린 속도로 친구에게 기술을 걸 수 있고요. 반대로 키가 작은 친구를 돌리면 빠른 속도로 친구를 돌릴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회전 반경과 관련이 있죠. 키가 큰 친구와 키가 작은 친구의 각 운동량, 즉 회전으로 인해서 생긴 운동량이 같다고 한다면 키가 큰 친구는 회전축에서 먼 곳에 있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커지고 이에 따라 같은 각 운동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속도, 원을 회전하는 속도가 느려져야 합니다. 반대로 키가 작은 친구는 회전축에 가까운 곳, 회전 반경이 작기에 키가 큰 친구와 같은 각 운동량을 가지려면 더 빠르게 회전해야 하죠. 이런 이유로 같은 힘으로 자이언트 스윙을 돌려도 키가 작은 친구를 더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힘을 덜 찍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은 시공간의 왜곡이 큰 곳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블랙홀이 시공간을 심하게 왜곡한 곳에서는 이 시공간의 언덕을 따라서 물질들 역시 블랙홀로 향하게 되고요. 이때 이 물체가 블랙홀의 중심부로 향하게 되면 각 운동량의 보존 법칙에 따라 회전축에 더 가까워지면서 더 빠른 회전 속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블랙홀의 주변을 도는 물질이 많다면 예를 들어 가스 구름이나 먼지 등 많은 물질이 다 같이 회전하게 된다면 이 물질들이 블랙홀을 회전하면서 서로 엄청 부딪히게 되고 이 충돌로 인해 물질들의 온도가 높아지며 빛을 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강착 원반이라고 하는 빛의 원반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블랙홀의 사진을 찍게 되면 빛을 삼키기만 하는 블랙홀의 중심부는 검은색으로 보이고요. 강착 원반 부분은 빛나기 때문에 반지처럼 생긴 사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이상하죠.
이 이미지를 보면 강착 원반을 통해서 이 사진에 찍힌 천체가 블랙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제임스 웹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가 최초로 촬영한 블랙홀 사진인 M87 은하에 있는 블랙홀의 사진인데요. 이 이미지를 잘 보면 빛이 나오는 부분, 강착 원반을 강조해서 사진을 만들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강착 원반이 생기는 천체가 블랙홀만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강착 원반은 강한 중력으로 인해서 시공간의 왜곡이 심해졌을 때 나타납니다. 이는 곧 블랙홀만이 아니라 중성자 별이나 백색 외성 등도 충분히 중력이 강하다면 강착 원반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심지어 질량이 충분하다면 일반적인 별에서도 강착 원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도 되죠. 이렇듯 강착 원반은 블랙홀이 아닌 다른 천체들도 가질 수 있기에 이것만 가지고는 블랙홀의 존재를 확실히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임스 웹은 블랙홀의 강착 원반, 더 정확히는 강착 원반에서 나오는 빛과 주변의 다른 물질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까지만 강착 원반의 그림자까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임스 웹만을 가지고는 이 블랙홀을 관측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사진은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이 사진만을 가지고 이를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무려 3대의 우주 망원경이 모두 이 천체에 대한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허블 망원경은 여기서 미어캣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허블은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에 특화된 망원경으로 우주를 넓은 범위로 세밀하게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대한 예시로 창조의 기둥을 들 수 있죠. 창조의 기둥은 독수리 성운 내부에 있는 작은 부분으로 허블의 성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대단하긴 한데 뭐가 장점이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어쨌든 허블은 넓은 범위로 세밀하게 우주를 탐색할 수 있기에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가장 먼저 이 블랙홀의 위치, 이 블랙홀이 있는 은하의 위치를 알아냈죠. 두 번째로 제임스 웹은 독수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허블과 달리 제임스 웹은 적외선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천체들을 더 정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허블이 아닌 제임스 웹이 찍은 창조의 기둥인데요. 이 기둥을 잘 보면 가스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죠.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더 확실하죠. 왼쪽에 있는 허블이 찍은 창조의 기둥은 외부의 환경과 그 구조가 더 두드러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을 잘 보면 창조의 기둥 내부에 숨겨진 구조가 더 잘 보이죠. 이처럼 제임스 웹은 적외선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가스 내부에 있는 구조 등 천체 안에 숨겨진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점을 통해서 허블이 먼저 찾아놓은 은하의 내부를 관측해서 이곳에서 블랙홀의 그림자를 찾아냈죠. 세 번째로 찬드라는 올빼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드라는 X선에 특화된 장비로 허블이나 제임스 웹으로는 볼 수 없는 블랙홀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볼 수 있죠. 더 구체적으로 X선은 고에너지 현상을 보는데 특화된 장비인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블랙홀의 상대론적 Z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일반적으로 이런 Z를 모두 블랙홀 Z라고 부르고 있는데 블랙홀 Z는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모든 형태의 Z를 이야기하고요. 상대론적 Z는 블랙홀 Z 중에서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물질들이 방출되는 Z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론적 Z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방출될 수 있는 것은 강착 원반 역시 겁나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이 가지는 강한 중력으로 인해서 블랙홀 주변의 시공간 역시 크게 왜곡되는데요. 이때 프레임 드래깅이라고 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프레임 드래깅은 단순하게 블랙홀의 특이점이 시공간을 먹는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프레임 드래깅으로 인해서 시공간이 블랙홀 내부로 끌려 들어가게 되면
이때 블랙홀 주변에서 강착 원반을 만들고 있는 물질들 역시 이전보다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착 원반의 물질들이 블랙홀 주변에 발생한 자기장에 이끌리게 되면 블랙홀의 극방향, 강착 원반 위로 일부 물질들이 솟구치게 되고요. 이렇게 위로 솟구친 물질들이 바로 상대론적 Z가 됩니다. 또 상대론적 Z는 이름에 걸맞게 보통 빛의 속도의 90에서 99%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상대론적 Z의 경우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상당히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 물질에 부딪히게 된다면 수만 대의 트럭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게 되고요. 우리의 몸은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심지어 정말 만약에 우리가 이 에너지를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1.7경년 동안 마음대로 에너지를 쓸 수 있죠. 여름에는 에어컨 풀, 겨울에는 난방 풀, 꿈 같은 이야기죠. 이처럼 찬드라의 X선을 활용하면 상대론적 Z와 같은 높은 에너지 활동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봤듯이 제임스 웹은 강착 원반 그 자체를 보지 못하고 그 주변의 물질이 강착 원반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모습만 볼 수 있는데요. 찬드라 X선은 고에너지의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임스 웹이 보지 못했던 부분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강착 원반의 구조는 알 수 없지만 이곳에서 나오는 빛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두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으로 강착 원반을 더 세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점을 이용해서 제임스 웹이 맞추지 못했던 마지막 퍼즐을 찬드라가 맞추며 이 천체가 블랙홀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죠. 참고로 이때 찬드라가 찍은 UHG1의 블랙홀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다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을 같이 보면 두 망원경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물론 여기까지 니암 리슨 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웹에 장비를 몽땅 실어서 단독으로 이 블랙홀들을 찍을 수는 없냐는 의문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적외선은 열을 가진 모든 물체에서 방출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도 온도가 높아지면 적외선을 방출할 수 있게 되고요. 아까 보았던 트럭의 엔진에서도 열이 높아지면 적외선이 방출되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제임스 웹의 장비를 다 때려 넣고 이 장비들을 모두 가동하게 되면 이 장비들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적외선이 방출될 수 있고요. 이 방출된 적외선을 제임스 웹이 관측하게 되면서 이 적외선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먼 천체에서 온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보는 영상처럼 노이즈가 가득한 모습으로 우주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제임스 웹은 태양 방패를 통해서 열을 막고 있고 자체적으로 냉각 시스템을 돌려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주 예민하게 우주를 보려고 하는 거죠. 조금만 덧붙이자면 제임스 웹의 태양 방패는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이 판을 태양 방향으로 고정해서 태양에서 오는 빛을 막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블랙홀은 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블랙홀이 만들어진 시기가 우주 초기인 것에 비해 무거워도 너무 무겁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엄청 초기에 만들어지고 엄청 무거운 블랙홀이 더 발견되었는데요. GNG11과 UHG9가 이런 블랙홀들입니다. GNG11은 빅뱅 이후 약 4억 8천만 년이 지난 이른 시기에 나타났고 질량 역시 태양의 약 200만 배로 굉장히 무겁죠. UHG9도 빅뱅 이후 약 5억 년이 지난 시점에 만들어졌고 질량은 무려 태양의 1억 배에 달할 정도로 묵직한 블랙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블랙홀들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우리는 아직 블랙홀이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보자면 블랙홀은 중력 붕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천체라는 걸 알고 있죠. 어떤 항성이 수명을 다하고 핵융합을 그만두게 되면 이때 항성 자체가 가진 중력이 항성의 중심에 있는 물질들을 계속해서 누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물질들이 한도 끝도 없이 한 점에 집중되면 중력 붕괴가 일어나며 블랙홀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송곳으로 천을 찌르는 것과 비슷하죠. 천을 송곳으로 지그시 계속해서 누르면 천에 구멍이 나는 것처럼 시공간 역시 한 점으로 모인 물질들이 이를 계속해서 누르게 되면 찢어지게 되면서 구멍 비슷한 것이 날 수 있죠. 그리고 이 구멍 비슷한 걸 특이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의 특이점은 공간이 끝도 없이 휘어져 있고 빈 역시도 이 공간을 따라서 계속해서 아래로 이동하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이 특이점에서 빠져나올 수 없죠. 조금만 더 보태보자면 송곳의 끝부분, 중력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의 반경을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어떤 물질이든 이 반경 안으로 눌리게 되면 시공간에 구멍과 비슷한 걸 낼 수 있는 송곳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지구 역시 작은 콩만큼 줄어들게 되었을 때 블랙홀이 되며 우리도 수소 원자보다 수천 배 정도 작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중력 붕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물질이든 슈바르츠실트 반지름 안으로 압축될 수 있다면 블랙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블랙홀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까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은 블랙홀의 성장입니다. 블랙홀을 질량별로 나누자면 항성 질량의 블랙홀, 중간 질량, 초대 질량으로 나눌 수 있죠. 여기서 항성 질량의 블랙홀은 이름 그대로 항성이 수명을 다했을 때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때의 항성이 최소 태양보다 8배 이상으로 무거워야 항성의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로 변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질량이 무거운 블랙홀들, 중간 질량의 블랙홀들 역시도 별의 중력 붕괴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다만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중간 질량의 블랙홀의 경우 별의 무리가 서로 모이게 되면서 중력 붕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단순하죠. 무거운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은 더 무거운 질량을 가지는 천체가 중력 붕괴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블랙홀의 경우 자신의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먹어치우면서 몸집을 불릴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궁수자리 A별 역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변의 물질을 빨아들이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의 경우 매년 지구의 질량의 약 0.3%씩 덩치가 커지고 있죠. 다만 이는 다른 거대 블랙홀과 비교해서 약 10만 배 정도 느린 속도로 느려도 너무 느린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원이 꺼져 있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블랙홀의 경우 두 블랙홀이 서로 충돌하여 합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순간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죠. 바로 라이고가 중력파를 검출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오랜만이니까 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죠. 이 소리는 지난 2015년 9월 14일에 검출된 중력파의 이미지를 소리로 개인적으로 바꾼 겁니다. 정확한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 중력파는 각각 태양의 질량의 36배, 29배에 달하는 두 개의 항성 질량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생긴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블랙홀이 충돌하고 병합한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증명이 되었고요. 또 아인슈타인이 맞았다는 게 증명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죠. 초대질량 블랙홀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하의 중심에 있으며 이들 역시도 여러 블랙홀과 합쳐졌거나 또는 여러 물질을 집어삼키며 커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크기를 가질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블랙홀 삼형제는 빅뱅 이후 최소 약 4억 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초기 블랙홀들인 동시에 각각 태양보다 약 200만, 4천만, 1억 배나 무거운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는 한 이 블랙홀 삼형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블랙홀들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우리가 가진 이론에 따라 초기 블랙홀의 질량은 약 10에서 10만 태양 질량 사이이기 때문에 이 세 블랙홀의 무거운 질량은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비교하니까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렇다면 이 세 블랙홀은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질량을 그것도 우주 초기에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시 블랙홀 가설인데요. 앞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블랙홀 중에서도 아주 초기에 만들어진 블랙홀을 원시 블랙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초기냐면 빅뱅 직후 급격한 팽창이 끝난 시기 1초에서 3분 사이에 이러한 블랙홀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원시 블랙홀의 경우 워낙 초기에 만들어졌기에 별이 중력적으로 붕괴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빅뱅 이후 우주로 퍼져나간 물질들이 그 상태 그대로 중력 붕괴를 하면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죠. 그래서 사실 이 원시 블랙홀을 암흑물질로 보기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봤으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자면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는 약 10만 분의 1 정도의 불균일성이 존재했고요. 이 밀도 차이로 인해서 물질들이 서로를 끌어당겨 현재 우주에 있는 천체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밀도 차이로 인해서 현재 우주에 있는 천체가 만들어졌다면 지금보다 더 작은 크기의 천체들이 만들어졌어야 하기 때문이죠. 별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밀도의 차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암흑물질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암흑물질은 중력적으로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초기 우주에서 물질들이 모이는 데 도움을 줬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암흑물질을 추가한 우주는 현재 우주를 잘 설명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때 원시 블랙홀이 등장하는 거죠. 초기 우주에 원시 블랙홀들이 만들어졌고 이 블랙홀들이 초기 우주의 물질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면 암흑물질 없이도 별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에 따라서는 이 원시 블랙홀을 암흑물질의 후보로 보기도 하지만 아직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력하다고는 볼 수 없죠. 그냥 이런 관점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원시 블랙홀이 우주 곳곳에 퍼져 있었고 또 충분히 가까운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 블랙홀들이 서로를 끌어당겼을 것이고 이 끌어당김으로 인해 이 세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원시 블랙홀이 초대 질량 블랙홀의 씨앗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설에는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관측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 부족하다기보다는 현재까지도 우리는 원시 블랙홀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오글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에서 아주 미세한 중력렌즈 효과를 발견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미세한 중력렌즈 효과는 원시 블랙홀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원시 블랙홀의 경우 질량이 작고 빛을 방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미세한 중력렌즈 현상이 보인다면 원시 블랙홀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력렌즈 현상이 관측되었고 아주 미세하다면 이는 결국 굉장히 작지만 질량이 높은 천체로 볼 수 있어 이런 미세한 중력렌즈 효과는 블랙홀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여러 데이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광도 곡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가 기본적인 광도 곡선인데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을 통해서 중력렌즈 효과를 의심할 수 있죠. 참고로 이렇게 그래프가 튀는 이유는 많은데 빛이 휘어질 때 이런 급작스러운 밝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천체가 중력렌즈를 통과할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물론 이런 밝기 변화는 병광성이나 쌍성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저놈이 저거 도둑놈이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그래프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미세한 중력렌즈 효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다만 이 현상이 진짜 원시 블랙홀이 만들어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기에 원시 블랙홀은 아직도 우리의 이론 속에만 존재하는 전설의 포켓몬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집적 붕괴 가설인데요. 이 가설의 경우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별이 수명을 다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스 구름 그 자체가 중력 붕괴를 일으키면서 블랙홀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시나리오죠. 이 역시도 초기 우주에서 시작됩니다.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난 후 우주에는 거대한 가스 구름 덩어리들이 존재했는데요. 이 거대한 가스 구름들로 인해서 초기 우주에서는 별과 은하 등 천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 가스 구름 중에서도 아주 무거운 가스 구름이 존재했다고 한다면 이 가스 구름을 이루는 물질들 역시 중력 붕괴를 통해서 블랙홀이 될 수 있죠. 물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스 구름이 충분히 모였다면 당연히 별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가설에는 한 가지의 조건이 붙습니다. 가스 구름이 스스로 중력 붕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별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죠. 그리고 이 장치는 자외선입니다.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는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이 비율을 보자면 약 75%가 수소, 약 25%가 헬륨이고요. 나머지는 1%도 채 되지 않는 중원소들이었죠. 참고로 이 시기에 수소와 헬륨이 우주를 꽉 채우고 있었던 건 이 물질들이 단순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시기 우주의 온도가 낮은 것도 한몫했죠. 이는 찬물에는 커피가 잘 안 녹지만 뜨거운 물에는 잘 녹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 물질들의 경우 수소 원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커피 가루처럼 수소 원자들이 잘 섞일 수 있어야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죠. 반대로 수소 원자가 잘 녹지 않는다면 초기 우주처럼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주 초기에는 단순한 물질인 수소와 헬륨만이 있었고 당연하게도 이때 만들어진 별은 모두 수소와 헬륨만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시기에 별들은 거대하고 밝았는데요. 지금과 비교를 하자면 질량의 경우 약 50배 정도 더 무거웠고 밝기의 경우 수만 배까지도 더 밝았습니다. 다만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수명은 굉장히 짧았죠. 왜냐면 별의 수명은 무거울수록 그리고 밝을수록 더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보다 100배 정도 질량이 큰 별은 수명이 약 2천만 년 정도로 짧은 것에 비해 태양의 질량의 0.1배밖에 되지 않는 쪼꼬미들의 경우 수명이 약 10조 년으로 어쩌면 우주의 끝까지 살 수 있을 정도로 길죠. 그렇다면 1세대 별들은 왜 이렇게 질량이 무거웠던 걸까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냉각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중원소의 경우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냉각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냉각 효율이 높으면 가스 구름에서 작은 별들이 몽글몽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효율이 낮다면 이와 다르게 가스가 뭉터기로 뭉치면서 질량이 더 무거운 별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는 얼음과 눈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비슷한데요. 물 역시도 그냥 얼리면 얼음이 되지만 수증기 상태의 물에 여러 불순물이 끼어 있다면 이 불순물을 중심으로 물이 얼기 때문에 눈송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중원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물이 얼음이 되는 것처럼 질량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중원소가 있다면 현재 우주의 천체들처럼 몽글몽글하게 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자외선이 등장하죠. 자외선이 우주 초기에 가스 구름을 비추게 되면 이 가스 구름을 구성하고 있던 수소 원자가 이온화됩니다. 여기서 이온화는 전자를 잃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소가 이온화될 경우 수소 원자는 전자를 잃게 되어
양성자 혼자만 외롭게 남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수소가 이온화된다는 것은 결국 수소 원자가 에너지를 받았다는 것, 즉 에너지를 받아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강한 자외선이 가스구름을 치게 되는 경우 이 가스구름 내부에 온도가 올라가 별이 만들어질 수 없게 되죠. 따라서 두 번째 가설처럼 가스구름이 직접적으로 붕괴해서 블랙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별이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 자외선이 강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우주에 자외선이 별이 만들어지는 것을 실제로 막았다면 가스 구름은 별이 되지 못하고 중력에 이끌려 더 많이 뭉칠 수 있게 되고요. 이들이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 안으로 모이게 되면 이 세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죠. 참고로 이 가설과 원시 블랙홀 가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설의 차이는 과정입니다. 원시 블랙홀 가설도 물질들이 직접적으로 붕괴하지만 이는 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시작되는 일이고요. 이와 달리 직접 붕괴 가설은 빅뱅 이후 별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초대질량 블랙홀도 함께 만들어졌다고 보는 가설이죠. 그리고 이 가설에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는 바로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이죠. 앞에서 봤듯이 가스 구름이 블랙홀로 바로 붕괴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외선을 방출할 수 있는 건 별이죠. 물질들이 서로 뭉쳐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는 이 친구를 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별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는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아주 강력한 에너지, 아주 강력한 항성풍이 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태풍인 하이엔과 비교했을 때 항성풍은 약 11,400배 정도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를 느끼기 위해서 항성풍이 불 때 우산을 들고 이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마 2941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지구에서도 아주 가볍게 우주로 나갈 수 있죠. 이에 따라 항성이 탄생하는 순간 주변의 가스구름 역시 아주 빠른 속도로 흩어질 수 있고요. 이는 결국 가스구름이 자외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다는 걸 뜻합니다. 문제는 또 있죠. 가스구름이 뭉쳐 블랙홀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안정적으로 구름이 뭉쳐야 하는데요. 만약 이 중요한 순간에 가스구름의 중심이 흔들리기라도 한다면 안정적인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흩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역시도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죠. 이처럼 두 번째 가설 역시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스 구름이 블랙홀로 붕괴되기 때문에 아직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급속성장 가설인데요. 이 가설은 이름 그대로 초기 우주의 블랙홀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초대 질량 블랙홀이 된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1세대 별의 짧은 수명과 연관이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세대 별은 수명이 짧은 동시에 질량이 아주 큰 별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별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무거운 질량으로 인해 초진성을 일으키게 되고요. 빠른 속도로 블랙홀로 붕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우주는 지금보다 물질들이 상대적으로 더 빡빡하게 모여 있었는데요. 이 물질들이 블랙홀의 먹이가 되었고 이 먹이를 먹고 자란 블랙홀이 초대질량 블랙홀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간단하죠? 다만 여기에도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설이 맞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딩턴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이죠. 에딩턴 한계는 전체의 성장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분수 위에 공을 올리는 것과 비슷한데요. 분수 위에 공을 올려 놓았을 때 이 공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과 이 공을 위로 올리려고 하는 물줄기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만약 물줄기가 강하다면 이 공은 물줄기의 힘에 따라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만약 중력이 강하다면 물줄기가 아무리 공을 위로 올려도 결국 공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을 물줄기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물줄기의 힘과 중력이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딩턴 한계도 이와 비슷하죠.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이게 되는 경우 강착 원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강착 원반에서는 강한 빛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강한 빛이 나오게 되는 경우 이 강한 빛의 복사압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을 밀어내게 되죠. 이처럼 블랙홀이 빛까지도 흡수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물질을 빨아들이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고, 이 한계를 에딩턴 한계라고 합니다. 참고로 에딩턴 한계는 블랙홀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별이나 중성자별 등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이처럼 세 번째 가설 역시도 에딩턴 한계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세 가설 중에서 세 번째 가설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가설로 뽑히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에딩턴 한계가 실제로 뚫릴 수 있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M82X1이라고 불리는 블랙홀로 M82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입니다. 이 블랙홀의 경우 현재도 아주 강력한 X선을 방출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울트라 루미너스 X선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하죠. 이름부터 벌써 강력하죠. 어쨌든 이 블랙홀에서 발견된 ULS 역시 이 블랙홀의 강착 원반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고요. 이는 이 블랙홀이 에딩턴 한계를 초과해서 물질을 아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블랙홀은 이외에도 여러 개 발견되었죠. NGC 1313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도, NGC 5408 중심의 블랙홀 등도 모두 이런 ULX 블랙홀입니다. 또한 에딩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극단적인 환경과 자기장의 효과를 말할 수 있죠. 초기 우주의 경우 지금보다 물질이 빡빡하게 모여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별이 수명을 다해 중력 붕괴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 주변의 물질을 보다 더 빠르게 흡수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죠. 공을 손으로 누르게 되면 물줄기를 뚫고 아래로 향할 수 있는 것처럼 중력이 급작스럽게 붕괴할 때도 중력이 복사압을 이기게 되면서 블랙홀이 에딩턴 한계를 넘어 물질을 흡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자기장 역시도 복사압을 방해할 수 있죠. 앞에서 상대론적 Z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시 생각해보면 블랙홀의 자기장이 강착 원반의 물질을 위로 밀어내며 상대론적 Z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블랙홀에 자기장이 존재하고 이 자기장이 복사압이 물질을 밀어내는 걸 방해하게 된다면 이때도 블랙홀은 에딩턴 한계를 넘어서 물질을 흡수할 수 있게 되죠. 자기장도 물 위의 공을 아래로 누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세 번째 가설에 에딩턴 한계라는 약점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에딩턴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세 번째 가설, 급속성장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 증거가 가장 많은 가설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내기는 조금 아쉽죠. 사실 이 세 가설 말고도 여러 가설이 존재하고 그중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다중우주의 간섭으로 인해서 이러한 초대질량 블랙홀이 생겼다는 가설이 있는데요. 이 가설에 따르자면 아주 초기의 우주, 급격하게 우주가 팽창하던 시기에 다중우주가 존재했고 이들이 서로 팽창을 시작했다면 필연적으로 서로 충돌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이때 다중우주들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경계 지점의 밀도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밀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우주의 경계 부분에서는 물질들이 갑작스럽게 모여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블랙홀은 주변의 물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에딩턴 한계를 넘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처럼 다중우주가 실제로 존재하고 이들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그 흔적으로 이 새 블랙홀과 같은 초대질량 블랙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 가설의 핵심이죠. 물론 현재까지도 다중우주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기에 이 가설은 그저 재밌는 아이디어 정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것도 뭔가 좀 부족하죠? 그렇다면 다중우주가 충돌하고 난 이후 이 우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역시도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우주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다중우주가 팽창하면서 서로 사고가 나게 된 경우 이 충돌 지점에서는 극도로 높은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때 밀도 역시 극단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충돌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빅뱅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빅뱅으로 인해서 새로운 우주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가 났지만 서로 합의한 우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앞서 봤던 다중우주의 초대질량 블랙홀 가설과 비슷합니다. 이 두 우주가 충돌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충돌 지점에 높은 에너지와 높은 밀도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초대질량 블랙홀과 같은 흔적이 남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우주는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신들이 할 일을 하면서 서로 독립적인 우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고의 증거를 찾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변화가 워낙 작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다중우주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다중우주가 너무 딥하게 부딪히는 경우 서로의 경계까지도 허물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두 우주가 자연스럽게 합쳐지면서 하나의 독립적인 우주로 변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죠. 물론 이때도 충돌 지점에서는 새로운 천체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미 두 우주가 마구잡이로 섞였기 때문에 증거를 찾는 건 아주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조금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기게 되죠. 사실 다중우주를 어떤 거품으로 보자면 이 거품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우주를 만들 수 있고요. 이에 따라 이 다중우주들은 서로 다른 초기 조건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우주는 초기에 아주 높은 밀도를 가져 여러 천체와 별들이 가득한 우주가 될 수 있고요. 다른 우주는 낮은 밀도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더 어두운 우주가 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초기 조건이 다른 경우 이 우주들은 각각 다른 물리 법칙에 지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에너지의 밀도가 높은 경우라고 한다면 빛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우주에서는 광속이 우리보다 2배, 4배 아니면 6.2831배 등 빛이 다양한 속도를 가질 수 있죠. 반대로 에너지 밀도가 낮다면 빛의 속도 역시 느려지게 될 겁니다. 또 광속이 다른 경우엔 우주의 모습도 바뀔 수 있죠. 광속이 빠른 우주에서는 에너지가 더 잘 전달되기 때문에 별과 은하 등이 더 빠르게 뭉칠 수 있고 반대로 광속이 느리다면 상대적으로 별이나 은하가 느리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두 다중우주가 합쳐진다면 이 다중우주의 물리 법칙이 통합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주 단순하게만 보자면 광속이 2배인 우주와 광속이 0.5배인 느린 우주가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두 우주가 새롭게 합쳐진 우주에서는 광속이 1.25배, 두 우주의 평균값으로 맞춰질 수 있죠. 장난 아니죠? 우리가 만약 이 우주에 있다고 한다면 상대성 이론에 따라 광속은 1.25c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 광속이 두 우주의 충돌로 인해서 변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할 겁니다. 이처럼 두 다중우주의 충돌은 여러 재밌는 일을 만들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블랙홀 삼형제 GNG11, UHG1, UHG9는 관측할 수 없었던 블랙홀인 동시에 이론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블과 제임스 웹, 찬드라라는 강력한 우주 망원경들이 서로 협력하고 약점을 보완했기에 결과적으로 관측할 수 없었던 새 블랙홀을 발견할 수 있었죠. 더 정확히는 이 천체들을 블랙홀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이 블랙홀들의 질량이 커도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이론으로만 따져보자면 블랙홀의 질량은 10에서 10만 태양 질량 정도인데요. 이 세 블랙홀의 경우 각각 질량이 태양의 200만 배, 4천만 배, 1억 배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 블랙홀 삼형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죠. 다만 여러 가설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시 블랙홀 가설, 두 번째는 집적 붕괴 가설, 세 번째는 급속 성장 가설입니다. 첫 번째 가설인 원시 블랙홀 가설의 경우 빅뱅 직후 1초에서 3분 이내에 물질들이 자체적으로 빠르게 붕괴하면서 블랙홀이 되었고 이 블랙홀들이 서로 모이며 초대 질량 블랙홀을 만들었다는 가설이고요. 두 번째 가설인 집적 붕괴 가설은 초기 우주에 있던 가스 구름들이 자체적으로 집적 붕괴하면서 무거운 질량을 가지는 초대 질량 블랙홀을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가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급속 성장 가설은 특수한 상황에서 블랙홀이 에딩턴 한계를 넘어서며 물질들을 흡수하면서 몸집을 불릴 수 있다고 보는 가설인데요. 이 가설에 따라 초대 질량 블랙홀은 단순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덩치를 불린 블랙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세 블랙홀 역시도 빠르게 성장한 블랙홀이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중 급속 성장 가설은 이미 여러 증거를 확보했기에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가설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이는 가설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이 세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모르고요. 따라서 현재로선 이 세 블랙홀을 이론상 존재할 수 없는 블랙홀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허블과 제임스 웹, 찬드라가 서로 협력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블랙홀이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할 수 있죠. 우리도 다양한 시선으로 자신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측이 끝나기 전까지는 가능성을 열고 더 따뜻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랄게요. 윤맨